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의사 수를 늘리고 의과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를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에 대해선 현재 40%인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의협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고요. 지역 의사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의무 근무 기간 10년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부안에 오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높여서 거점으로 삼고 지역의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고요.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법정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또 전공의들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절반을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의료개혁안의 전체 명칭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었습니다. 의대 자체가 없어서 의료 인력을 양성해낼 수가 없고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에는 생명도 지역도 살릴 수 없고 혁신도 와닿지 않은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여순 11구 사건 75주년입니다. 오늘 증언집을 모으고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삭발을 하셨어요. 의대 정원 확대,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립되면서 30년 전에 조성된 광양시 금호동의 공공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관리 주체를 두고 광양시와 포스코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립되면서 조성된 광양시 금호동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사택단지라는 이유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라 제철 사원 가족의 주거를 위해 이 사택단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4,864세대 1,55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단지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공공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요청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양시나 포스코가 이 주민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 금호동 내의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주체가 포스코와 광양시로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설물 개보수 등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주로 도로의 유지 보수나 가로등 보수, 또 가로수 정정, 또 포스코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의 개보수 등인데요. 주민들은 포스코나 광양시 모두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사택이 건립된 지 30년이 됐다면 관리나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드는데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으니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관리나 보수 문제에서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일부 민원의 경우 광양시로부터 이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광양시의 불만은 이 최근 개최된 정인화 광양시장과 주민들의 간담회에서도 집중 거론됐는데요. 주민들은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광양시로부터 주민 민원에 대한 처리 불가 통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광양시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광양시가 금호동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호동 관내 시설물의 관리 권한을 이 포스코에서 광양시로 이양하는 이 기부 체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호동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해 정윤화 광양시장은 현재 금호동 주민들이 접수하고 있는 민원의 대다수가 포스코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물들로 이 광양시에서 직접 대응이 불가능해 사실상 빠른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화 시장은 광양시 입장에서 보면 노후화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들은 모두 넘겨받긴 어렵고 또 이 포스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나 이 필요한 부분은 보수나 보강, 수선을 해서 광양시에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상 포스코의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금호동의 공공시설 노후화나 유지관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광양제철소 측은 언론을 통해 단지 내 관리 보수는 주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고 또 일괄된 보수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수가 진행되면서 일부분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예, 일단 광양시나 포스코가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책임을 서로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 순천시의 생활임금 조례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 노동계나 또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순천시 지부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범법 행위이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순천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올 9월 기준 총 1,627명으로 이 기간제 근로자가 1,243명에 순천시의 출자나 출연기관 근로자가 90명, 또 민간위탁 근로자가 252명, 대행사업 근로자가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미 조례에는 제정돼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예산만 들이면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미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니 순천시로서는 이 예산만 세우면 지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13일 순천시 의회 최미희 의원은 의회 자유 발언을 통해 순천시 집행부가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매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또 생활임금 기준도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의 의지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순천시가 조례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면 지급 기준을 정하는 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또 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 당장은 순천시로서는 지급 계획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순천시 공공근로기관에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순천시가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가 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나 또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하겠어요. 예, 순천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시의회가 지역의 처리시설 규모를 두고 논란이 되어온 여수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심사를 보류했어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해당 사업 국비 2,142억 원에 지방비 918억 원 등 총 3,06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여수 산단에 차집관로 56.4km에 18만 300톤 규모의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 이후로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운영 비용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이 건의되고 있지만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일단 심사 보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여수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 최초 제안 과정에서부터 여수 산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큰 규모로 사업이 제안됐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수시의회는 사업 규모와 관련해서도 여수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해당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상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규모 등 대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각 공장마다 이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수 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굳이 18만 300톤 규모의 저장 탱크를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명분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업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추후 시 집행부나 시의회,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 전문가, 산단 입주업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한 후에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오늘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생한 지 75년이 됐습니다. 순천 고흥 지역은 오전 10시에, 여수 지역은 3시에 오후에 사이렌 소리를 또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법 마련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로 진상규명 작업이 상당히 더딥니다. 유족들, 희생자들의 시간은 빨리 가고 있어서 안타깝죠. 순천대학교에 11구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을 점검하고 유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증언지입을 비롯해서 여순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내고 학술대회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 최관호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 소장 최관호입니다. 예, 우선 연구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순천대학교에 있고요. 2018년에 최한주 교수님을 초대 소장으로 그 당시는 여순 연구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네,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적 사건, 특히 그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그 11구 사건과 관련한 문학 예술 작품, 법 제도, 정치, 경제 현상 등을 조사 연구하고 남도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떤 변천들 조사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문화의 전통과 민주주의 계승 발전,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11구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살 및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참 소중한 연구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언집을 꾸준하게 발간해오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올해도 증언집이 나왔어요. 네네, 올해도 6번째 증언집이 나왔습니다. 예. 그 증언집 제목은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이번 증언집도 동일한데요. 11구 사건의 유족들 또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이렇게 채록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각색해서 각색기라기보다는 정리해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록하는 과정이 참 만만치는 않을 텐데 증언집 내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년. 증언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족들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억의 한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라지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체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그나마 이제 체력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또 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고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고민 속에서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 그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서 또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긴 하지만
또 예산이 또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음.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 최근에는 이 여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구례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구례 지역. 네네. 예. 저희가 매년 진행하는 평화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구례 학살지에 대한 다크 투어를 했습니다. 예. 구례 지역 우리가 이제 보통 요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요수와 순천 지역에 이제 그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남동부, 전라 남북도 경상도 지역까지 피해가 존재하는데 예. 이 구례 지역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0월 19일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이제 여수를 지나 이제 지리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21일 이후에 이제 진압군의 작전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구례 지역에서도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한 500명 정도 순간 학살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학살이 이루어졌는데요. 구례 지역에 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크토 했던 데는 그 간전면 간문초등학교와 간문천변. 이 간문초등학교는 진압군 12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간문천변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근처 바로 뒷문 나가면 있는 데인데 학살이 심하게 이루어졌던 데죠. 그래서 이제 하천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시신이 막 엉켜붙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는 이제 또 말들이 있는 장소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답사를 갔더니 가을벼가 익어가는 오히려 평화로운 모습이어가지고 아하. 이질적인 모습이 또. 예. 네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봉기군 사령부가 있었던 그 문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인데. 예. 거기도 가봤고 또 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숨었던 장소죠. 사령부가. 물론 이 비트로 가는 길이 약간 험하고 표지판과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또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많은 지역에 또 있을 테니까요. 지난 7월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2주년 맞아서 평가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이 평가회는 저희 연구소가 단독으로 주최한 건 아니었고요. 예. 여순 11구 범국민연대와 공동 주최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내용적인 부분 이제 범국민연대가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 당시 이제 평가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주제는 이제 특별법 제정 2주년 우려의 성찰 그리고 진단과 모색이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동안의 이 여순사건위원회의 현황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문제 제기와 과제 등을 논했었습니다. 우선 여순사건법의 목적에 맞게 여순사건법의 목적은 그 진상을 규명하고 11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흐릿해졌다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순사건위원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그 희생자와 유족의 결정이라든지 또 위령 사업 등을 좀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최근에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올바르게 좀 작성돼서 공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한 2년 이내에 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을 완료해야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2022년 10월 6일에 그 진상규명조사 개시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14년 10월 6일까지 이제 자료 수집과 분석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또 6개월 후인 25년 6월 4일까지 이 보고서가 작성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어떤 기획당 등의 조직이 여전히 좀 준비 중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 여순사건위원회가 더욱 속도감 있게 희생자를 결정해야 하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지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특별법 제정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이 관련돼서도 2주년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학술대회는 이제 지금 10월 27일 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 특별법 자체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 2주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11구 사건을 바라봤던 연구소가
어떤 시민운동 단체가 바라봤던 시각을 좀 바꿔서 한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바꿔야 된다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보자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좌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다만 시시하면서 다들 예를 들면은 요수에 사셨던 분들, 순천에 사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사 오고서 본적지를 바꾼다든지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예. 시시하면서. 그래서 이 연좌제 역사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공론화시켜보자는 의미로 주제를 하나 할 거예요. 또 그 11.9 사건 관련 유족회와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 어떤 성과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또는 비판할 것이 있다면은 한번 자체 비판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관련된 주제를 또 하나 선정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희생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희생자라는 의미가 맞는가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은 피해자라는 의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혹시 피해자라는 의미와 희생자라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의 정의 문제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정, 지금 그 희생자 결정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의 문제들을 이제 다른 국가폭력 사건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더 들으면 좋을 텐데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술 대회 하시고 난 이후에 한번 더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 최관호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민주당도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환영의 입장을 냈죠. 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어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순천의 소병철 의원 또 목포의 김원희 의원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신설 촉구와 동시에 삭발식도 가졌습니다. 오늘 직접 소병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 인사드립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국감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좀 바쁘셔서 저희가 한 2시 30분쯤 사전 녹음을 했다는 점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지금 국감 중입니다. 잠깐 정해 시간에. 그러니까요. 네. 시간을 또 내주셨어요. 네. 아니 그 지금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 삭발을 하셨잖아요. 네. 안 추우십니까? 저 허전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설만 하면은 제 두 발이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좀 뭐 오늘 하니 많이 이랬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서 선거를 패배를 하고 나서 민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지지도를 좀 올리려는 그런 분석을 언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이 의사 정원 확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9일쯤 발표할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언론 보도에 나왔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다시 이제 어제부터는 언론에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상당하고 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 충돌이 심각하면은 선거에 영향도 미칠 우려가 있다 해서 조금 연말까지 신중하게 보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오히려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게 보입니다. 예, 오늘 또 뭐 윤 대통령도 이제 뭐 충북대학교 가가지고 나온 이야기 보니까 뭐 대통령실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 또 정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언급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내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표자를 처음에는 언론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뭐 하시겠다고 보도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더니 다시 언론 보도가 발표를 하기보다는 중재자의 역할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좀 유동적인 상황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뭐 의대 신설은 지역에서는 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약간 미뤄지는 게 어찌 보면은 호재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이제 우선 저희가 이제 의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증원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는 300, 500 하다가 1000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그 조건부 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희는 의사 증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의료 현실이 지금 열악한가?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면 수도권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와버리는 게 통계가 지금 뭐 객관적인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예. 단순하게 기존 의대 지원만 늘려가지고는 똑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여수, 전남, 동북권 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17개 광역시도 중에 저 의과대학 없는 데가 전남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의사 정원 증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가 해결 안 된다.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해달라 이거였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위기의식이다 이런 부분은 그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논의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의사증원 증원합니까? 이랬을 때 국민들이 지금 곳곳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지금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겠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지역 의사, 지역의 의료 기반을 튼튼히 해줘야지 국민들이 만족해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남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신설이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부 여당도 경청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자, 일단 발표가 미뤄진다는 것이 말씀대로라면은 여기저기 눈치를 좀 더 보고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 그렇죠. 지금 예. 의사협회가 이제 계속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도 의사협회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들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 간부님들을 몇 차례 봤습니다. 특히 지금 이필수 회장님은 아시는 것처럼 전남 의사협 회장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전국 회장 나올 때부터 이분이 좀 회장에 당선되시면 좋겠다 하는 강한 희망이 있었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원 찬성한다 이 말씀하기 어렵죠. 예. 그렇지만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의대 신설이나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 막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뭐 어제 뭐 삭발도 하시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반응이나 뭐 좀 이야기가 좀 있어요? 처음 정부에서 나오기는 정원 확대하는 부분만 나왔습니다. 예. 그 숫자 부분하고. 그런데 지금 지역의사 제도나 공공의료 부분은 국회에 지금 13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다 발의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법률이 사실은 지역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조금 논의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지금 13개의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긴 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도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제 제가 그 삭발식 하기 나서 바로 우리 원내대표 홍익표 대표를 면담을 했습니다. 예. 해서 우리 지금 전남의 경우에는 의대나 대학병원 신설이 왜 필요한지를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과제 중에 인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남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저희는 대학병원과 의대 신설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발의한 법은 사실 진행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전남의 동부 서부가 선의의 경쟁이 좀 과열됐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은 것은 하나의 의과대학 면허에 동부 서부의 각각 캠퍼스, 목포대, 순천대 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고 김원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100명 이상만 있으면 50명 캠퍼스로 해서 의과대학도 설립하고 대학병원도 설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논의가 앞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특정 지역을 넣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당론 채택의 여부는? 당론으로 채택하는 여부는 지금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게 사실상의 당론이 있고 형식적인 당론이 있다. 예. 지금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 그리고 또 더 광범위하게 지역 의료 체계를 튼튼히 확충하자는 것은 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특정 지역을 딱 찍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는 먼저 지역 의료 체계, 지역 의사 확충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전원이 다 동의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지역에서의 지원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신다면? 네, 지금 정부에서 100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에 강론 부분이 기존 의대 정원만 확대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지역 의료 체계를 보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달을 해야 된다. 삭발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저도 태어나서 삭발 처음 해봤습니다. 이것은 절박한 호소죠. 대통령실에 알겠습니다. 우리 전남 180만, 200만 도민들은 이런 염원이 있다는 것을 절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용산 홈페이지에 우리 전남 도민은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해달라 이런 것도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 여당, 국회에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앞으로 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직접 취재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먹는 밤. 가을 하면 또 밤이 생각나잖아요. 추석 때 차례상에 맞아요. 올리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밤 까먹으면서 그 TV 보고 있으면 시간 진짜 잘 가거든요. 맛있죠. 예.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근데 제가 밤 하면은 사실 공주 지역을 먼저 떠올렸는데 그렇죠. 사실 광양에도 밤이 유명하더라고요. 특산물 중 하나가 밤이 있더라고요. 광양에. 특산물이기도 해요. 예. 광양 지역 밤이 유명한 게 이게 백운산 쪽에 밤 농가들이 많대요. 그 토질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기온차도 적당해가지고 원래 광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이 한때 전국 생산량의 한 20%를 차지할 와. 정도로 광양 지역 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밤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끝물이긴 한데 올 가을 계속해가지고 밤을 수확을 했는데 올해 수매량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올해 수매량이 적었다고요? 흉작이었던 거죠. 어. 그게 뭐 이상기후 탓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게 맞아. 요즘 마트 가니까 밤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은 올라간 건데 예. 특히 올 여름에 비도 너무 자주 오고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다음에 폭우가 끝난 다음에 폭염이 또 계속됐잖아요.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밤이 이렇게 잘 크지를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벌레 먹은 밤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광양에서는 248톤 정도 수매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도 때는 한 700톤. 3분의 1로 거의 줄었구나. 그러면요. 그쵸. 예.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77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올해는 200톤대로 급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전보다 거의 절반 가량이 줄어든 거예요. 수매량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선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가격은 좀 올라간 상황이고 근데 이게 뭐 이상기후 탓도 있지만 사실 자연적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밤나무가 좀 노령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밤 농사를 짓는 그 농민분들이 되게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제가 취재한 농가도 60년 동안 밤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니 거의 80이 넘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밤 농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일손도 부족한 데다가 밤 농사를 이어갈 젊은 일꾼들, 농민들이 없다 보니까 이 밤 재배 면적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밤 재배 면적이 광양 지역에 한 7,000헥타르 정도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000헥타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가량이 사라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때는 진짜 전국 생산량의 한 20%를 차지했던 광양 밤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생산량의 한 1%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좀 약간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다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광양이 밤이 특산품이라는 것도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처음 들어봤고 밤 구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귀하게 먹어야겠어요. 자, 다음 이야기 독감 이야기 또 준비해 오셨어요? 예, 지금 1년 넘게 독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19 때 한 3년 동안은 잠잠하던 독감이 코로나19가 좀 이제 거의 방역 해제되고 끝물에 되면서 독감이 이제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전국적으로 14.6명이에요. 근데 같은 기간 전남 지역 독감 의심 환자는 28.2명이라고 하거든요. 더 두 배 많네요. 많아요. 그러네요. 두 배 많아요. 전남 지역이. 예. 특히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감이 계속 확산하고 있잖아요. 뭐 한 여러 명 한 반이 걸렸다고 하면은 한 다음 주 되면은 다른 옆반 애들이 또 학생들이 걸려 있고. 진짜 그렇대요. 요즘 학교 가면. 네,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또 독감에 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9월 달에 비하면은 소폭 줄어든 건 맞아요. 의심 환자 수가 줄어든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독감 접종을 9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여수에서는 여수 보건소 통해서 한 33,000여 명 정도가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증가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온 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랑 같이 걸려버리는 뭐 트윈데믹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 코로나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코로나19하고 그다음 독감 접종을 동시에 맞을 것을 권고해요.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근데 같이 맞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예. 팔에는 이제 독감 접종 맞고 한 팔에는 안 맞은 팔에는 코로나19 접종을 맞으라는 건데 이거는 컨디션 좋을 때. 그렇죠. 컨디션이 양쪽 팔 다 아프면 진짜 힘들어요. 다 손을 못 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근육통이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이제 동시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왜냐하면 독감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코로나19랑 독감이랑 동시 유행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걸릴 경우에는 더 많은 후유증이 생긴다고 중증도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어찌됐든 백신을 맞을 것을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랑 독감이랑 같이 동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이제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일정 연령대만 이제 보건소 등을 통해서 무료로 맞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백신을 맞아야 해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백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몸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하루에 다 맞아도 괜찮고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그쵸. 맞는 것을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순 사건 75주기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추모식이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여수 이순신광장에서도 75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마련됐어요. 네, 오늘 행사가 열렸던 이순신 광장은요. 여순 사건 당시 중앙동 인민대회 장소였습니다. 예. 당시 14연대 봉기군과 이 지방 좌익이 이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인민대회를 열었던 역사적 장소 중 한 곳인데요. 75년이 지난 오늘은 유가족, 시민들 그리고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제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가 되면서 올해는 이제 고흥에서 치러졌고 네. 각 지역에서도 각자 행사를 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담아오셨다고요? 네, 그런 안타까움은 오늘 추념식 있었던 이순신 광장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여순 사건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이 여순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사이에서는요, 이 여순 사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학교 역사 수업에 잠깐 들어봤던 기억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관광객들은요, 여수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수에 대한 정보를 찾았을 때도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요. 이런 여순 사건 주간에는 여순 사건과 관련한 홍보가 많다면 이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이요? 아니요,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네, 여기 와서 알게 돼서. 그 명칭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저희 올해 20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해가지고 흐름으로 따라가지고 날짜랑 해가지고 그냥 완전 자세하게는 아니고 큰 흐름으로 봐서 딱 임팩트 있게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4.3 사건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걸 조금 더,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딱 말을 했을 때 4.3 사건은 알지,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저도 제주도는 제가 전에 그냥 유튜브 봤을 때 정치적으로 그게 좀 이슈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좀 기억이 나긴 한 4.3 사건은 기억나는데 여기는 사실 좀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여수 여행차 이렇게 이제 하고, 사실 요새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맛집이나 이런 것들만 사실 좀 찾기가 광범위하게 많이 돼 있지, 이런 행사나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알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그렇게 많아지면 좋죠. 이제 그런 날 맞춰서 오는 것도 괜찮고. 예, 여순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런 역사적 비극에 대한 추념이나 역사 홍보가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추념식을 바라보는 중년의 관광객들도 그런 부분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현재 5, 60대 되는 세대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들이 여순 사건을 겪었거나 전해 들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접해온 정보들로 여순 사건을 더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여수 관광을 하면서 이런 역사적 지식도 배워가야 하는데 그저 맛집, 유흥에만 쫓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 역사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끼리 뭐 사상관계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애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알려고 안 하니까. 공교육 자체가 역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하죠. 알고 있죠. 네. 저희 이제 연령대를 보시면은 전부 다 연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젊은 세대 어떻게 이미 다 알고 공부를 하고 여기 왔죠. 여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4.19라든가 가까이 있는 현대사에서 5.18도 전혀 모르고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워낙 치매도 불명이 오늘이 75주년이라고 그렇게도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여순 사건은 긴 세월 동안 유가족들이 간직했던 고통에 비해 지역인만의 아픈 역사,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저 한 줄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순신 광장에서 진행한 추념식에서도요, 관광객들의 공감도는 크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여순 사건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서울 MBC 라디오 특집 관계로 방송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